양동익이 휴대폰 액정을 내려다보던 그 새벽, 그는 결혼 생활 10수 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뒷조사 흥신소에서 보내온 마지막 보고서 그 한 줄을 읽고 또 읽으면서도 양동익은 차마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차세리 씨가 결혼 전 출산한 여아, 미국으로 입양. 입양 당시 이름 베로니카, 현재 한국 거주 추정. 거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아내가 처녀 시절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그 충격의 무게는 양동익도 어떻게든 짊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줄, 흥신소장이 친절하게 덧붙여 놓은 한 문장이 양동익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현재 양 원장님 자택에 거주 중인 최민서 양과 동일인일 가능성 매우 높음. DNA 검사 시 즉시 확인 가능. 양동익은 보고서를 든 채로 자기 집 거실 한가운데에 우뚝 서버렸습니다. 2층 위. 그러니까 바로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 방. 자기가 아내의 먼 친척이라고만 알고 있던 그 아이. 영어 공부 가르쳐 주겠다고 차세리가 데려다 놓은 그 조용하고 예의 바른 20살 처녀. 그 최민서가 자기 아내가 낳은 딸이라는 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양동익은 그 자리에서 차세리를 깨워 멱살이라도 잡았을 거예요. 한의원 환자 1명, 환불 문제로도 공정한 멱살을 잡으러 길 건너까지 뛰어가던 양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 양동익은 이상하게도 아내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잡이까지 잡았다가 다시 놓았어요. 왜냐고요? 양동익은 이 카드의 무게를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부부싸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기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어쩌면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평생의 수건인 국회의원 자리까지도 끌어당겨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비밀이었던 거죠. 양동익은 그날 새벽 내내 거실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리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미인대회 출신의 화려한 후처, 자기 신분 상승의 도구이자 정계 진출의 액세서리쯤으로만 여겨왔던 그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사실은 20살 자기 친딸을 한 지붕 아래 데려다 놓고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주는 마음으로 영어 단어를 함께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깊은 사람이었나? 양동익은 빈잔을 내려놓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연민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이용 가치를 발견한 사업가의 흥분인지 양동익 본인조차도 구분하지 못했어요. 같은 시각 차세리는 자기 방에서 까무룩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세리는 그날 밤 미국에서 걸려온 그 전화 이후로 며칠째 제대로 못 자고 있었거든요. 베로니카 휴대폰 아니냐고 묻던 그 미국 여자의 목소리. 자기가 21살에 눈물로 떠나보낸 아기. 그 아기의 양엄마가 지금 자기 옆에 있는 최민서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 차세리는 그날 이후로 최민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도와주는 척, 간식을 챙겨주는 척 하면서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내가 낳은 애가, 이 애가, 정말 이 애가 맞을까? 차세리는 확신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다시 의심이 들면 안도하고 그러기를 며칠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리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최민서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것. 차세리가 21살에 아이를 입양 보낼 때 양엄마가 될 미국인 부부에게 무릎 꿇고 약속한 게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저는 영원히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차세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친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최민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거라는 걸 차세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입양아의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차세리는 20년 동안 친딸의 SNS를 몰래 훔쳐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밀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끼어 있었으니 바로 양은빈이었습니다. 양은빈은 며칠 전부터 최민서를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기 새언니 아니 새엄마의 친딸.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 이복 언니인 셈인데 양은빈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차세리가 양은빈의 두 손을 꼭 잡고 은빈아, 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부탁하는 거야. 민서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내가 입을 여는 순간 그 애 인생이 흔들려라고 했던 그 눈빛을 양은빈은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양은빈은 그날 아침 식탁에서 최민서를 마주하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민서가 토스트에 잼을 바르면서 은빈아, 너 요즘 왜 자꾸 나 빤히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하고 물었거든요. 양은빈은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그냥 언니 옆모습이 누구랑 좀 닮은 것 같아서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최민서는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그냥 웃고 넘겼지만 양은빈은 그 순간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기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 식탁 끝에 앉아있던 양동익이 그 짧은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양동익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양은빈을 빤히 쳐다봤어요. 은빈이 너 민서랑 누가 닮았다는 거야? 양은빈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알 리가 없는데 아빠 눈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평소의 양동익이 아니었어요. 평소의 양동익이라면 딸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았을 사람이거든요. 양은빈은 더듬거리면서 그냥 연예인 누구랑 닮았다고요 라고 말했고 양동익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그래? 누구랑?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차세리는 그때 부엌에서 컵을 닦고 있다가 남편의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결을 느꼈습니다. 그 톤이 환자 진료할 때의 양동익이 아니라 한약 환불 문제로 공정한이랑 길거리에서 싸울 때의 그 양동익 톤이었어요. 뭔가를 캐내려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차세리는 손에 든 컵을 떨어뜨릴 뻔하면서 황급히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외래 환자 많다면서 빨리 안 가? 늦겠어요. 차세리가 그렇게 양동익을 등 떠밀어 내보내는 동안 양동익은 식탁에 앉아있는 최민서를 한 번 더 아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마치 그 얼굴 어딘가에서 차세리의 흔적을 찾으려는 사람처럼요. 양동익이 출근하고 나서 차세리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차가운 세면대 가장자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양동익의 그 눈빛, 그 톤. 차세리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남편이 뭔가 알고 있다. 차세리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베로니카를 위해 평생 지켜온 비밀이 양동익 손에 들어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차세리는 양동익이라는 남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비밀을 비밀로 둘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정보를 돈이나 권력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로니카의 존재가 양동익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정계 진출의 카드가 되거나 차세리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최민서는
자기 방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엄마와 통화하다가 미국 엄마가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베로니카, 너 한국 가서 영어 가르쳐 준다는 그 아주머니 말이야.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엄마가 좀 보고 싶어서. 최민서는 그게 왜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차세리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째 미국 엄마에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에 3번씩 카톡을 보내던 엄마였는데 사진을 보낸 뒤로 갑자기 연락이 뜸해진 거예요. 최민서는 어쩐지 불안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차세리의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화장대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이 우연히 사진 옆에 겹쳐 보이는 순간 최민서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눈매가 닮았네. 최민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황급히 휴대폰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머리를 흔들면 흔들수록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지는 거였습니다. 차세리가 자기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줬던 그 아침,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굳이 2번, 3번 챙겨주던 그 손길, 영어 공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싶어 하던 그 표정. 최민서는 입양아로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종류의 어떤 본능적인 사랑을 차세리에게서 느껴왔던 거예요. 그게 그저 친절한 아주머니의 호의라고만 생각해왔는데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때 누군가 최민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양은빈이었어요. 양은빈은 최민서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묘한 표정의 의미를 읽어냈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최민서는 황급히 휴대폰을 숨기며 웃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 최민서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미국 엄마였어요. 며칠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최민서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미국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베로니카, 엄마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지금 한국으로 갈게. 그 말을 들은 최민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동안 양은비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때 닫혀있던 최민서 방문 너머 복도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그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출근한 줄 알았던 양동익이 외투를 입은 채로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양동익은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 있던 아무도 몰랐어요. 가족을 살리려는 미소인지,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미소인지, 양동익 본인조차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날 저녁, 양동익은 오랜만에 양선출 어른의 방에 들렀습니다. 평생 공씨 집안 욕만 하던 양선출 앞에서 양동익이 처음으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가족 중 한 명이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걸 덮어주는 게 가족입니까? 아니면 까발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가족입니까? 양선출은 한참 동안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동익아, 너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냐? 양동익은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을 나가기 직전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세리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세리는 인천공항 입국장 유리벽 앞에 서서 20년 만에 자기 인생을 통째로 부쉈다가 다시 지어준 그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미국 여자. 그러니까 베로니카의 양엄마 마거릿이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그 순간 차세리는 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어떻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20년 전 그날 차세리가 21살의 마른 손으로 갓난쟁이 베로니카를 마거릿의 품에 넘기면서 무릎 꿇었던 그 공항 라운지가 같은 인천공항 같은 입국장 풍경 위에 겹쳐 떠올랐거든요. 이 아이를 행복하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평생 그림자처럼 살겠습니다. 그게 차세리가 마거릿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세리는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의 얼굴로 마거릿 앞에 서 있어야 했어요. 마거릿은 차세리를 알아보고도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차세리의 두 손을 꼭 잡으면서 한국말은 아주 서툴렀지만 영어와 섞어가며 천천히 말했어요. 세리, 나는 너를 원망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우리 베로니카가 마지막으로 진짜 엄마 얼굴을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온 거야. 차세리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고 나서야 차세리는 마거릿의 얼굴을 다시 봤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마거릿의 눈가에 깊이 패인 그늘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거려. 마거릿은 차세리를 공항 카페로 데려가 자리에 앉히고 나서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한 장의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영어로 쓰인 그 종이를 차세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받아드는 동안 마거릿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세리, 나는 췌장암 사기야.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베로니카가 충격을 덜 받게 하려고 한국에 왔어.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한테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가려고. 그래야 그 아이가 나 떠난 뒤에 혼자가 아니니까. 차세리는 진단서를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차세리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거릿의 그 말이 차세리가 평생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몰래 바라왔던 그 말이었거든요. 내 딸이 내가 친엄마라는 걸 알게 되는 날. 그날을 차세리는 100번도 넘게 상상해봤지만 그 어떤 상상에서도 그 시작이 마거릿의 죽음일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세리는 결국 카페 테이블 위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슬픔의 눈물도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20년 동안 가슴 속에 가둬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울음이었어요. 그런데 차세리도 마거릿도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항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던 시각. 멀찍이 떨어진 기둥 뒤에서 양동익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양동익은 그날 아침 차세리가 평소답지 않게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집을 나서는 걸 보고 직감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뭔가 터진다. 양동익은 한의원 환자 예약을 다 미루고 차세리를 미행했어요. 그리고 마거릿이라는 그 미국 여자가 입국장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양동익은 휴대폰으로 모든 장면을 사진에 담고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마거릿 앞에서 무너지듯 우는 그 사진도, 마거릿이 무슨 종이를 건네자 차세리가 그걸 끌어안고 떠는 그 사진도 다 양동익의 휴대폰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어요. 양동익은 그 순간 자기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내의 정체를 더 확실히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차세리가 우는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양동익의 가슴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분노도 동정도 사랑도 아닌, 굳이 이름 붙이자면
낯설미였습니다. 저 여자가 저렇게 우는 여자였나. 양동익은 차세리와 결혼한 10여 년 동안 아내가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차세리는 미인대회 출신답게 늘 우아했고, 늘 계산적이었고,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양동익이 보고 있는 그 여자는 양동익이 알던 차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양동익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사진 폴더를 열어 방금 찍은 사진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사진들을 이용 가능 자료라는 이름의 폴더로 옮기기 직전에 멈췄어요. 양동익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사진들이 자기 손에 있는 한, 자기는 차세리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카드를 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정계 진출에 차세리가 비협조적으로 굴면 이 사진 한 장으로 끝낼 수 있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하면 베로니카의 존재를 흘리는 것만으로 차세리를 무릎 꿇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건 양동익 평생의 꿈인 권력이라는 게임에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카드였어요. 그런데 양동익은 손가락을 멈춘 채로 사진 속 차세리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 얼굴이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진작 오셨어야지 하고 부드럽게 타이르던 어느 노인의 얼굴과 겹쳤어요. 양동익이 평생을 비웃어왔던 공정한의 그 낭만주의자 얼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던 그 얼굴 말입니다. 양동익은 자기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양동익은 결국 그 사진 폴더를 닫지도 옮기지도 못한 채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차세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거릿은 한국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차세리에게 내가 베로니카에게 말할 시간을 줘. 일주일 안에 내가 직접 그 아이한테 말할게. 그 전까지는 너도 평소대로 행동해 줘라고 부탁했거든요. 차세리는 그 일주일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매일 같은 식탁에서 최민서, 그러니까 베로니카와 마주 앉아 영어 단어를 함께 외우고 간식을 챙겨주고 아무 일도 없는 척을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차세리는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버틸 수 있어. 20년을 버텼는데 일주일을 못 버틸까. 그런데 차세리는 몰랐어요. 그 일주일을 버티겠다고 다짐한 자기 마음과는 별개로 양동익과 양은빈과 최민서, 이 세 사람의 마음이 이미 각자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양은빈은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최민서가 누구와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영어로 길게 통화하는 최민서의 표정이 평소 같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듣기만 하다가 최민서가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Mom, no, no, please tell me, you're joking 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양은빈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책장 뒤에 숨어서 그 통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통화를 끝낸 최민서는 도서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은빈은 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양은빈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민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최민서는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으면서 차세리에게 아주머니, 오늘 미역국 너무 맛있어요. 저 한 그릇 더 먹어도 돼요? 하고 말했어요. 차세리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차세리는 그게 베로니카의 어릴 적 버릇이라는 걸 마거릿에게서 들었거든요. 그 아이는 슬플 때일수록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먹어요. 차세리는 떨리는 손으로 최민서의 그릇에 미역국을 가득 떠주면서 자기도 모르게 민서야라는 호칭 대신 배로 하고 입을 열 뻔했습니다. 황급히 입을 다문 차세리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그 식탁 끝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양동익이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 한번 진찰을 받아보든가 해야지. 양동익의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사무적이지도 의례적이지도 않았어요. 어딘지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차세리는 그 부드러움이 더 무서웠어요. 차세리는 양동익이라는 남자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드러움이 칼날을 감추기 위한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챘거든요. 차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양동익을 쳐다봤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차세리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 알고 있다. 그리고 양동익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 그 식탁의 묘한 공기를 깬 건 양은빈이었습니다. 양은빈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저 잠깐 화장실 좀 하더니 식탁을 빠져나가 곧장 2층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양은빈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양은빈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빠가 뭔가 알고 있다는 것도, 차세리가 그걸 알아챘다는 것도, 그리고 최민서가 도서관에서 통화하며 무너지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것도 다 한꺼번에 몰려와서 양은빈을 짓눌렀습니다. 양은빈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의 번호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공우재의 번호였습니다. 양은빈이 며칠 전부터 마음을 두기 시작한 그 공신의 둘째 아들. 양은빈은 결국 그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비밀은 우재 오빠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날 밤늦게 양동익은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양동익은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놓고 휴대폰 사진첩을 다시 열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차세리와 마거릿의 사진들이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한참 동안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러더니 양동익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어두운 서재에서 혼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약 이 비밀을 덮어준다면 세리가 나를 처음으로 남편으로 봐줄까? 아니면 그저 자기 약점을 쥔 또 다른 남자로만 볼까? 양동익은 자기가 평생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종류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사업가의 계산이 아니라 한 인간의 망설임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시각 한의원 뒷마당에서는 양동숙과 공대안이 비밀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평소답지 않게 어두운 얼굴로 공대안에게 말했어요. 대안 씨, 우리 집에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 우리 오빠가 요즘 너무 이상해. 사람 사서 누굴 미행시키고 새언니 휴대폰을 몰래 보고 그러다가 어제부터는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한숨만 쉬어요. 공대안은 양동숙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동숙 씨, 혹시 그게 우리 두 사람 일은 아니지요? 우리 둘 사이가 들킨 건 양동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더 큰 일이에요. 우리 새언니 차세리. 그 사람한테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공대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대안은 최근에 자기 어머니 나선애가 부쩍 양씨네 집을 자주 들여다본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차세리가 마당에 나와 있을 때만 골라서요.
어머니가 차세리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신 건가? 공대한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차세리의 입양 사실, 그 입양 보낸 딸 베로니카, 그리고 30년 전 나선혜의 남편이 양선출의 아내와 사라진 그 미스터리. 만약 그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진다면 공대한은 그 생각을 황급히 떨쳐내려 했지만 한번 머리에 들어온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설마 베로니카가 우리 집안하고도 관계가 마거릿이 베로니카의 두 손을 잡고 엄마가 너한테 마지막 선물로 진짜 엄마를 알려주려고 한국에 왔어라고 말하는 그 순간 호텔 방문 밖 복도에서 또 한 사람이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차세리도 양동익도 아닌 나선혜였어요. 70대 후반의 그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호텔 벽을 짚으며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같은 복도 끝에서 공대한이 보고 있었습니다. 공대한은 그날 아침 자기 어머니가 평소 안 입던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걸 보고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몰래 뒤를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도착한 곳이 시내 한복판의 호텔이었고 어머니는 로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방 번호를 확인한 뒤 곧장 그 방 앞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공대한은 어머니가 노크도 못하고 문 앞에서 그저 귀를 대고 아내 소리를 듣다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공대한이 황급히 어머니에게 달려가 부축하는 동안 호텔 방문 안에서는 베로니카, 그러니까 최민서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나선혜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그 방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입술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대안아. 저 안에 있는 그 미국 여자, 그 여자가 30년 전에 내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공대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선혜는 아들의 어깨에 기대듯이 무너지면서 평생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나선혜의 남편 공인길이 양선출의 아내 김순자와 함께 사라진 그 밤,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수군거렸고 양선출은 그날부터 평생 공씨 집안을 원수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선혜만은 자기 남편 공인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인길이 사라지기 사흘 전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거든요. 여보, 내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울 거야. 미국에서 한 여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가 우리 김순자 선생을 좀 만나야 한대. 김 선생이 미국으로 도망간 자기 딸을 찾고 있다고. 그 다리를 내가 놓아주기로 했어. 며칠만 기다려. 그게 공인길이 나선혜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인길과 김순자는 그날 밤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떠났고 사흘 뒤 강원도 어느 국도에서 두 사람이 탄 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채 발견됐어요. 차 안에는 두구의 시신만 있었고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함께 그 길을 갔는지는 영영 묻혀버렸습니다. 양선출은 그 사고를 도망가다 죽은 것으로 결론 짓고 평생을 분노로 살았고 나선혜는 남편이 누군가를 도와주려다 죽었다는 그 마지막 말만을 가슴에 품고 30년을 견뎌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여자, 공인길이 다리를 놓아주기로 했던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를 나선혜는 평생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양씨네 마당을 지나가다가 차세리가 외출하는 모습을 봤는데 차세리가 어떤 미국 노부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을 통화하는 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 통화에서 차세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이 마거릿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마거릿이라는 이름이 30년 전 공인길이 마지막으로 적어둔 수첩에서 본 그 이름과 똑같았어요. 나선에는 그 순간부터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마거릿이라는 여자가 묵고 있다는 호텔로 찾아온 거였어요. 공대하는 어머니의 그 길고 떨리는 고백을 듣는 동안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세리가 입양 보낸 딸 베로니카, 그 베로니카의 미국 양엄마 마거릿, 그리고 30년 전 마거릿을 만나기 위해 다리를 놓아주려다 죽은 자기 아버지 공인길. 그렇다면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거릿이 무언가를 찾으러 한국에 왔던 것이고, 김순자가 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공인길은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려다가 함께 죽었던 거였습니다. 그 모든 미스터리의 중심에 차세리가 갓나아 입양 보낸 갓난쟁이 베로니카가 있었던 거예요. 공대하는 어머니를 부축해 호텔 로비 한켠의 소파에 앉히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을 들어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공대하는 한참 동안 결정하지 못했어요. 형, 공정한에게 알릴까? 아니면 평생 비밀 연애로 만나온 양동숙에게 먼저 알릴까? 양동숙에게 알리면 양씨 집안이 발칵 뒤집힐 텐데 그건 자기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침묵을 깨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공대하는 결국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면서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우리 둘만 알고 있어요. 아직은 진실이 다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같은 시각, 호텔 방 안에서는 베로니카가 마거릿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처음에는 마거릿의 췌장암 소식에 무너졌고 그 다음에는 자기 친엄마가 차셀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무너졌어요. 베로니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면서 마거릿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친엄마는 나를 입양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왜 버린 거예요? 마거릿은 베로니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천천히 대답했어요. 베로니카, 내 친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 사람은 너를 살리려고 보낸 거야. 마거릿은 그제야 베로니카에게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20살의 차세리는 어떤 한 남자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남자는 당시 지역의 한 유력 정치인 집안 아들이었고 차세리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그 집안에서 차세리를 모질게 내쳤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집안은 차세리에게 사람을 보내 아이를 지우든가 아니면 너와 아이를 둘 다 영영 사라지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차세리는 그 협박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인 집안 사람들은 이미 한 명의 산모를 그렇게 만든 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차세리는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양을 도와준 분이 바로 김순자. 그러니까 낭선출의 아내였어요. 김순자는 당시 동네에서 미혼모들을 몰래 도와 미국으로 입양 보내주던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김순자는 차세리의 사정을 듣고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고 마거릿 부부와 차세리를 연결해 줬어요. 그런데 입양이 끝난 뒤 그 정치인 집안에서 김순자의 일을 알아채고
김순자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행방을 대라. 아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집안의 약점이 된다. 김순자는 그 협박을 피해 한국을 잠시 떠나야 했고 미국에서 마거릿을 만나 베로니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김순자를 도와 미국행 비행기를 알아봐 주고 비밀리에 출국시키려 했던 사람이 바로 공인길이었습니다. 공인길은 김순자의 한약 손님이었는데 김순자가 한 미혼모 아이를 살리려다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벗고 나섰던 거예요. 공인길과 김순자는 그날 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미행하던 그 정치인 집안의 사람들이 강원도, 국도에서 두 사람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그게 30년 전 그 야반도주 사건의 진짜 진실이었던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간 게 아니라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죽임을 당한 거였어요. 마거릿은 이 모든 이야기를 베로니카에게 들려준 뒤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건 김순자가 죽기 전에 마거릿 앞으로 보낸 편지였어요. 거기에는 김순자의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거릿, 만약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아이가 자란 뒤에 꼭 한국으로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진짜 가족을 찾아주세요. 그 아이를 협박한 그 정치인 집안이 언젠가 권력의 자리에 다시 오르려고 할 때 이 아이의 존재가 그 집안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베로니카는 그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려 종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내 친아빠가 누구예요? 나를 살리려다 두 사람이 죽었다는 그 정치인 집안 아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마거릿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베로니카의 귀에 대고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베로니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호텔 방 밖에서는 그 시각 양동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며칠 동안 망설인 끝에 결국 차세리의 휴대폰에서 마거릿의 호텔 주소를 알아냈고 직접 마거릿을 만나 모든 사실을 확인하려고 왔던 거예요. 양동익은 호텔 복도를 걸어가다가 모비 소파에 앉아있는 나선혜와 공대안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양동익과 공신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양동익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사람들도 뭔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선혜도 양동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비밀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데 정작 자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선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양동익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생을 양씨 집안 욕만 하던 그 노인이 그날 처음으로 양동익의 두 손을 잡았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 원장, 자네 아내가 지금 그 윗방에서 자네가 평생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 자네가 만약 그 비밀을 권력에 쓰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라면 지금 그냥 돌아가게. 하지만 자네가 만약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 안아주고 싶어서 온 거라면 그 방으로 올라가게. 양동익은 그 노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양동익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자기가 결혼할 무렵 차세리가 했던 한마디였습니다. 결혼 전날 밤 차세리는 양동익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동익 씨, 나는 화려하게 살고 싶어요. 미인대회 출신의 후처라는 자리. 그게 내가 평생 갖고 싶었던 안전한 자리예요. 당신이 나를 권력에 이용하려고 결혼하는 거 알아요. 나도 당신을 이용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한테 사랑은 안 줘도 돼요.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내가 만약 인생에서 단 한 번 진짜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만은 나를 밀어내지 말아주세요. 양동익은 그 약속을 결혼식 다음 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호텔 로비 한가운데에서 그 약속이 양동익의 가슴에 떠올랐어요. 지금이 그 단 한 번의 순간이구나. 양동익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공항에서 찍은 차세리와 마거리세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이 한 장씩 사라질 때마다 양동익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한 장까지 다 지운 뒤 양동익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나선혜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평생 처음으로 양씨 집안의 한 인간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한 양동익이 버튼을 누르려는 그 순간 누군가 가급하게 양동익을 불러 세웠어요. 호텔 로비 입구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한 사람. 박준혁이었습니다. 태양그룹의 그 박준혁이 양동익의 앞에 와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양 원장님, 이거 받으십시오. 양 원장님께서 정계 진출을 도와주실 만한 분이 보내신 자료입니다. 사모님 차세리 씨에 관한 자료인데 이거 한 장이면 양 원장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양동익은 그 봉투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박준혁의 가슴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양동익이 박준혁에게 한마디를 던졌어요. 내 아내 일에 다시는 끼어들지 마라.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뒤로하고 양동익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양동익은 로비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나선혜, 공대한, 그리고 자기 손에서 떨어진 봉투를 줍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박준혁의 얼굴이 한꺼번에 양동익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그 순간 양동익은 자기 평생 처음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방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자기 인생은 더 이상 양동익이라는 한 남자의 야망의 무대가 아니라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양동익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방 안에서 베로니카가 막 들은 친아빠의 이름, 그 정치인 집안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리고 그 이름이 양동익 자신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있는 이름이었는지를요. 엘리베이터의 디지털 숫자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양동익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